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강제집행인데요. 원칙적으로 취소 판결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 위법 판결의 경우에 처분청이 그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속력에 세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 금지요, 두 번째는 재처분 의무, 세 번째는 결과 제거 의무인데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러면은 뭔가 강제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강제할 방법이 이 간접 강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이거를 간접강제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심판에서는 기속력의 이행 방법으로 간접강제 외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직접처분제도였습니다.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행정심판에서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 방법이라고 하면, 행정소송에서는 직접처분할 수가 없겠죠. 사법부가 직접처분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간접강제만 있습니다. 자,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34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간접강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행정소송법상의 이런 간접강제 제도가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적용되는 것은 법문상 분명한데, 무효확인 판결, 즉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있잖아요.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대해서 이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약간의 입법적 미스라고 보이는데, 근데 대법원은 이거를 또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하고 부작위 위법 판결은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은 간접강제가 불가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너무 고지식하게 행정소송법을 해석한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요건으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 부작위 위법 판결이 확정되어야 되고, 판례대로라면은 거부처분 무효 판결은 간접강제 요건이 되지 않지만은 제 견해대로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고, 상당한 기간 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 부존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건이 아니에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요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거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 밖에 거부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분 시 이후의 사유를 가지고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거는 기속력 위반이 아니고 간접강제의 대상도 아닌 거죠.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결정, 반드시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을 통해서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처분을 하는 날까지 매일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까지 기간을 총합을 해서 합계 얼마 원 이렇게 해서 액수를 특정시켜주는 방법도 있는데, 전자가 더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총액을 결정해주면 다시 또 그때까지 또 안 하면 다시 또 나중에 다시 또 간접강제 신청 또 해야 되잖아요. 간접강제 결정의 변경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배상금의 추심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자, 신청인은 그 결정 자체를 집행권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해지면은 기왕에 생긴 이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집행하기 추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했는데 아직 추심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행정청이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왕에 생긴 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겠느냐가 하나의 뭐 쟁점이 되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은 이 간접강제는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를 촉구하는 거 그 의미에서 간접강제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추심하지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서도 간접강제가 있어요. 그죠? 민사집행법에도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추심할 수 있다가 답이에요. 행정소송법에서의 간접강제는 이런 경우에 추심할 수 없다가 판례고요. 같은 대법원 판결인데 민사집행법상의 간접강제는 추심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심리적인 압박, 금전적인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어떠한 의무를 이행케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이 간접강제와 민사집행법상의 간접강제하고 같은 것인데 민사집행법상의 간접강제는 거기에다가 손해배상의 추심의 의미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해배상금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간접강제의 경우에 기왕의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양자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인데 행정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하고 결론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항고소송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그 행정소송의 나머지 소송 유형 세 가지가 있죠. 당사자 소송, 민증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3조 제2호는 당사자 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당사자 소송에서는 다시 또 성질상 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의 소송 형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죠. 민사소송도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다시 또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눠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당사자 소송을 대하는 관점인데요. 사실상 당사자 소송은요, 이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사법상 당사자 소송은 우리는 민사소송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정소송법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나 사법상의 당사자 소송인 민사소송은요, 거의 닮았어요. 닮았는데 그 소재가 공법상의 법률관계냐 사법상의 법률관계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양자의 유사성 때문에 그 구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이제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당사자 소송을 대하는 관점인데 이게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이 세 소송이 어떨 때는 뭐 겹쳐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떨어져서 이제 공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당사자 소송을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은 특히 이제 민사소송하고 당사자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도록 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행정법학자가 당사자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되도록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그냥 처리하자. 왜냐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민사소송 지향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법상의 법률관계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엄연히 준별돼 있고 양자의 지도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같은 걸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은 행정소송 지향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론적 기결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공사법을 구별을 부인하는 공사법 구별 부인론 또는 공사법 이론론적인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특히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무례를 보면은 이게 민사소송 지향형이었다 실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상의 법률관계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준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항고소송 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행정소송 지향형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행정소송법 학자들은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소송 지향형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싶겠죠.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실질은 항고 소송인데, 그 형식이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실질적으로는 항고 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소송 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서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한다라는 게 특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 증감 소송입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이에요. 자,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의 어떤 토지 수용을 누가 결정해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의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용재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정확히 말하면은 수용재결이죠. 재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두 가지를 결정해요. 하나는 뭐냐? 수용 여부입니다. 수용 여부. 이게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공공의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 이제 결정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수용을 한다라면 보상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자, 요 문제는 뭐 만약에 수용을 기각한다, 수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상액이 문제예요. 자, 소유자는 지금 보상받을 액수를 1,00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 행정법은 스케일이 큽니다. 민사소송처럼 뭐 지연 손해금 20원, 30원 이런 거 안 따져요. 보통 뭐 1,000억 뭐 이렇게. 근데 사업 시행자는 만약에 700억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다 감정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대략 만든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800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800억으로 결정해 둘 다 불만이긴 하지만 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수용 재결도 처분이죠.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여러분들 많이 지금까지 내내 배웠잖아요. 무슨 소송? 지방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근데 법원에서 재결 이게 800억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은 한 900억 정도면 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내심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를 뭐 900억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 선고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재결 취소만 했단 말입니다. 재결을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800억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810억을 할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소송을 제기하겠죠. 재결 취소 소송을. 그랬더니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820억을 또 재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소송을 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농담 삼아서 좀 뭐라고 그러나요? 속된 표현으로 핑퐁식 소송이라고 합니다. 핑퐁식 소송.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 만한 나이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소유자가 원고잖아요. 예. 이 원고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취지 1번입니다.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취지 2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800억은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이 남았네요. 그죠? 200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의 차액 200억의 이행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라는 게 판례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학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도대체 이 두 소송의 관계는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두 소송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민사소송법 학자하고 행정소송법 학자들이 막 신난 거죠. 신나서 막 이런 각자의 견해를 마구 쏟아냈는데 그걸 제가 다 외워야 됐어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웠겠죠. 이 문제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데 테스트하긴 좋죠. 테스트하긴 좋잖아요. 시험 보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뭐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필요적 공동소송설이 판례였어요. 양자의 이 두 소송과의 관계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는 게 이제 판례였는데 뭐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토지보상법에 어디 있을까요? 444페이지 보시면 토지보상법에 이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445페이지 보면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소송 유형을 창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85조 제2항에서는 보상금 증감 소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막바로, 그죠? 200억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금전지급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근데 이 소송의 본질은 뭐예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는 건데 형식은 대등한 당사자서의 이행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지금 토지보상법에는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건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아니지만 뭐 긍정설을 취하기는 어렵겠죠. 도대체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소송을 우회하는 거가 돼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견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허법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447페이지에 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이나 방위산업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보상금 및 대가에 관한 결정, 재정 또는 신결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규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게요. 토지 수용액 전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토지의 가액이 아니고요. 그죠? 차액이에요, 차액. 보상금 증감 소송이잖아요. 실제로 받은,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증감 소송이죠. 차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면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그 자체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통상 수식어 없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하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 소재만 다를 뿐이지 그 형식이나 절차는 민사소송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그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왜 구별하느냐가 문제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사사건은 사법상의 원리 있죠. 뭐죠? 사적 자치 원리나 계약자의 원리에 따라서 해소가 되는 거고, 그죠? 예. 당사자 소송의 소재인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연히 실제법적으로 공법상의 원리들이죠. 행정상의 지도 원리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된다. 라는 게 이제 실제법적인 관점의 문제고요. 소송법적으로도 민사소송은 지방법원 관할이지만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절차가 지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이래서 민사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 절차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소송법 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동등한 하나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이고 거기에 적용될 일반법은 행정소송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특징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특징으로서 지금까지 뭐 항고소송 때 이미 설명한 거 그대로가 당사자 소송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8조 2항에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것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점에서 이 민사소송 절차로 당사자 소송을,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사항인데 민사소송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 사항을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반드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그 다음에 관할 문제인데 원래 1998년 3월 1일 이전에는 그죠? 행정소송이 2심제였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도 2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소송이 3심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그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이 당사자 소송을 처리할 수 있지만은 뭐 지방법원 지원 같은 데서는 당사자 소송을 처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속관할이잖아요.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니까 오래전에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행정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예컨대 뭐를 보시면 되냐면요. 450페이지를 보세요. 자, 가세처분의 무효입니다. 여기서 과온합급 환급 청구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 처분에 위법하죠. 처분에 위법한 처분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 세 번째는 예컨대 뭐 토지보상에 관한 얘기인데 하천구역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토지보상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그 손실보상을 받았어야 됐는데 재결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재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신 때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 많아지고 나니까 국회에서 입법적인 차원에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결 기간 내 재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치법에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뭘 가지고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 소송을 구별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앞에 거를 가지고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를 구별한다라고 하면요. 자, 과세처분이 무효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예요, 사법상 법률관계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죠. 처분의 위법 여부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예요, 사법상 법률관계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죠. 하천구역이 편입이 됐어요. 공법상 법률관계입니까? 사법상 법률관계입니까? 공법상 법률관계죠. 그러면은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당사자 소송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자, 뒤에 걸 기준으로 해요. 가온합급 환급 청구권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민법 741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그러면은 사건이에요, 공권이에요? 사건이죠. 국가배상이에요. 국가배상은 사실은 뭐예요?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사건이에요, 공권이에요? 사건. 손실보상 청구가 매매대금 청구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권이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민사소송이고 뒤에 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걸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뒤에 걸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결론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판례는 요걸 소송물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고요. 학설은 앞에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통설이에요. 통설하고 판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엇갈리고 있어요. 자, 판례 이론대로 하면은 이 소송물에 의해서, 그죠? 민사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를 구별하는데, 자, 이행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뭐예요? 구소송물 이론을 취하고 있잖아요, 판례가요. 그러면은 실제법정 청구권에 따라서 소송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그죠? 소송물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판례의 견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당사자 소송도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사소송처럼요, 성격상.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예. 자, 확인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뭐 청구 취지만 보면은 이게 공법상의 것인지 사법상의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소송은 좀 어느 정도 쉽습니다. 문제는 이행소송에서 나오겠죠? 이행소송은 청구 취지만 가지고 이게 소송의 성격이 뭔지 모르잖아요. 청구 원인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확인소송부터 보면 공법상 채무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컨대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겠어요? 당사자 소송이겠어요? 당사자 소송이죠. 쉽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 자격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컨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민사소송이겠습니까? 당사자 소송이겠습니까? 당사자 소송. 권리의 존재 확인 청구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장 종류의 확인 소송, 뭐 권리 범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으로서 항만 시설 무상 사용 기간 확인 소송 다 당사자 소송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경과에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예전에 인가처분의 보충성에,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보충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죠? 잘 기억 안 나시는 부분들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거기에서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관 의결을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이행소송의 경우에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청구 취지만으로는 이게 과연 공법상의 그러니까 판례 이론대로입니다. 판례 이론대로 이 소송물로서 이 당사자 소송인지 민사 소송인지 구별하는 판례 이론대로 판단했을 때 이게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 소송인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행소송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해낼 수가 없잖아요. 성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하고 같이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금전 지급 소송의 경우에는 이게 민사 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인지 무척 어려워집니다. 무척 어려워져요. 일단 법령이 정한 지급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 석탄사업법령에 의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재외위로금, 폐강대책비 지급소송이라든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액된 연금의 지급 청구 소송,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그냥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거는 토지보상법상 환매대금 증감 소송은 요거는 민사소송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매잖아요, 환매. 일단 환매권이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볼 수 없고 일단 사건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취지도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인데요.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들을 쭉 살펴보시면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관한
입법 태도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설명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에서의 보상금을 어떻게, 손실보상금 어떻게 정할 거냐?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무슨 소송으로 해소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상금에 관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어떤 행정기관의 재결에 의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결이 있어야지만 구체적인 보상금 청구권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은 무슨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돼 있으면. 항고소송을 해야죠.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유형하고 네 번째 유형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심 절차를 거치기는 하는데 예컨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게 보상금을 구체화시키는 아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럼 그렇지 거기에 이르지 않는 그냥 절차로서의 청약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거나 네 번째 유형으로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면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그러니까 3번 유형하고 4번 유형 1번 유형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하면 되는 거고요. 2번 유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3번 유형하고 4번 유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과거 판례는 그 금전지급 소송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게 소송물로 보더라도 공권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지금 하나씩 변경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은 지금 당장 일단 판례가 형식적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하고 있고 미처 판례가 변경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과거에 민사소송으로 취급했던 판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점점 당사자 소송으로 판례가 변경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인 부당이득 청구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지는데 지금 학설은 사건설과 공권설이 있습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사건으로 볼 거냐 공권으로 볼 거냐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이 공법상 원인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례는 과언학구 환급 청구권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거죠. 민법 741조에.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판례다. 라고 설명이 끝나면 좋은데 이 환급금 청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성북세무서장이에요. 성북세무서장이 가백이에요. 가백에 500만 원의 그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과세처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500만 원의 과세처분이 무효예요. 근데 괜히 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오납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 중에서 300만 원만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500만 원 과세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관합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가오납금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부가가치세를 열심히 냈는데 나중에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환급세액.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갑이 말이에요. 이 성북 세무서를 찾아가서 환급 신청을 해요. 환급 신청을 하면은 성북 세무서장이 그냥 돌려주면 좋은데 만약에 돌려주지 않고 거부를 하면은 첫 번째 쟁점이 거부가 이게 환급 신청 거부 행위가 처분이냐는 거죠. 처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아니죠.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지 환급 신청에 따르는 환급 결정이 있어서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가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환급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 행위인 것뿐이지 법률상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법 741조에 따라서 민사소송인 거죠. 판례의 태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좋아. 가오납금은 민법 741조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냐.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환급 청구권이지 이게 민법 741조와 뭔 관계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는 공포성에 걸린 것 같네 하면서 판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같은 환급이라도 앞에 두 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판례가요. 요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으로 가면요. 자, 국가배상도 법률상 원인관계로 따지면은 이게 당사자 소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판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봐서 특별법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비용 상환도 판례는 이게 돈 문제에서 판례는 조금 이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당연히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예,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하급심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서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구별 못 하잖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하급심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민사법원에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다 깨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법원으로서 다시 1심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대법원까지 몇 년에 걸쳐서 왔는데 그러면은 너무 법원의 업무도 부담이 되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결론에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되니 이것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사항을 민사소송 절차에서 처리되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어떤 때 위법하게 되느냐? 어떤 때? 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전속간헐 위반이니까 이건 할 수 없이 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 정한 사항이 적용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착각해서 처리하느라고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계약의 내용을 보고서 이게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 이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요. 일반 재산에 관한 것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그 다음에 국가기업법이 적용되는 것들은 판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전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판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판례 이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행정소송법 3조 2호의 규정을 한번 보자고요.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절차는 본법에 의한다. 이게 이제 제정행정소송법 시절의 조문입니다. 이때는 뭐 지금 판례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법이 84년도에 전문 개정이 돼서 당사자 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문 자체에 의하면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그렇죠? 통설처럼 법률관계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를 구별하는 게 일단 물리 해석상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 의도입니다. 당시에 84년도에 법을 만들 때 원래는 이렇게 예시를 다 했어요. 그래서 무슨 당시에 뭐 법령이나 처분 등의 무효, 부존재 또는 위법을 전제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지위 또는 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법상 사무관리 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전지급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하는 소송, 이렇게 당초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렇게 예시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 근데 법원에서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드느냐, 간단하게 만들어도 될 일을 하면서 지금처럼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법이 이렇게 아까 뒤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건 좀 약간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 형식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물리해석 때 설명했습니다. 예시적 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인 등에 관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 소송을 가르는 기준이다라는 게 해석상으로도 도출이 된다. 그런데 판례는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서 판례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더 나아가서 일단 판례는 대략 금전지급과 관련되면은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먼저 그 조세가운학구 환급소송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게 과연 민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느냐. 조세가운합 환급소송을 판례처럼 단순하게 이거 민법 741조로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공법상 부당이득하고 사법상의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이 이름만 같이 부당이득이라서 헷갈리는데,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은 공평과 형평의 관념에 의해서 부당이득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제도의 취지가 로마법 시대 때부터. 그런데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는요, 달라요. 공법상의 부당이득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생기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공법상 부당이득과 사법상의 부당이득은 별개의 제도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법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비체변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5년이고요. 민법과 달리 과세주체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일정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선인 경우하고 악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이걸 단순하게
민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 원인 관계를 따라서 이게 공법적인 원리가 지배되는 영역이니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동안 법원에서는 이 금전 지급만 나오면은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느냐? 이거는 뭐 정설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과거에는요 2심제였잖아요. 행정소송이 2심제였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도 2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유리하게 3심제로 재판을 해주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보는 게 더 오히려 국민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요 행정소송을 하려면은 지방법원 차원에서 1심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을 못했잖아요. 그럼 판사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졸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약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지 비로소 고등법원 판사가 되는데, 고등법원에 와서야 비로소 행정사건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도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행정법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1998년도에 행정법원이 생겼고, 그죠?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생겼고, 이 행정소송법을 적용하면 원고나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이러한 것은 지양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